자, 안녕하세요, 북서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1910년대 산업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게요. 요거는 이제 볼 것은 이제 해설력이라든지 산림력,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리베리도가 30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10페이지요. 네. 자, 여기 부분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가 그 네. 1910년대 산업 침탈을 가속화하다. 조선의 중소자영업자와 상인들은 1905년에 진행된 화폐정의 사업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는 1910년에 회사령을 공포하여 우리나라 자본가들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회사령은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함으로써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고 우리나라를 일제의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 판매 시장으로 만들려 의도로 제정되었다. 큰 공장을 세우려면 회사령에 따라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고 공장을 세우더라도 조선 총독부의 간섭에 시달렸다. 일본 기업은 전기, 철도, 금융 관련 사업을 장악하였고 한국인은 일본 자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공업 분야의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거나 조선 총독부의 요구대로 순응하면서 일본 기업의 하청업에 종사하였다. 1911년에는 산림령을 공포하여 농민의 국유 산림 이용을 단속함으로써 농민들은 땔감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어업령을 공포하여 어민의 득돈을 부인하고 조업 허가제를 시행하였고 근대적 기계어업은 일본인에게만 허용하였다. 일제는 더 나아가 1912년에 은행령을 공포하여 자신들의 자본 진출을 유리하게 조성하였다. 1915년 광업 분야에서도 광업령을 발표하여 광업권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하였다. 예. 자, 그러면 먼저 볼 게 이제 해사령인데요. 해사령은 이제 주 내용이 뭐냐면 해사령 내용의 1조를 볼 수 있듯이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허가.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더라도 나중에 조선 총독부가 볼 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에 반할 경우에는 산업을 정지, 지정을 폐쇄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주요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5조 내용을 이제 볼 때 이제 이게 상당히 순수한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간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회사를 통해서 독립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조달하는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제가 통제를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5조 내용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령을 이제 실시한 배경을 이제 보면요. 일본의 영세자본을 보호하고 식민지 수탈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본의 자본 진출을 유도하게 한 건데 대규모 일본 자본 진출의 방지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자본들을 보호하면서도 통제를 하겠다. 그런 말인데 그것은 이제 일본의 국내 경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기업이 인건비 문제 등으로 해갖고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거기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내수가 죽잖아.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 당시 자국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 자본이 국내 투자하지 않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고려해갖고 조선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 국내 자본을 철저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족 자본의 성장을 또 억제를 하고요. 그 다음 외국 자본의 진출을 통제하면서 이제 조선 시장을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지로 확보하게 한 거죠.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조선의 산업을 장악해서 식민지 구조를 재편성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요 사업들, 기간 사업들은 일본 자본들이 와갖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자본들, 민족 자본들은 그 밑에 하청들, 그리고 요식업이나 이런 중요하지 않는 그런 소비재 공업 정도 이렇게 재편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회사령을 만들었죠. 자, 그래갖고 그 당시 이 회사령에 의해서 민족 자본들은 산업 자본화되는 걸 봉쇄를 해요.
산업자본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직접 자기가 만약 물건을 만들어갖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자본들인데 되게 이제 민족기업은 크지 못하고 이들이 했던 것은 주로 하청이나 그 다음에 정리업, 피업, 재본업, 요업, 방지업 같은 좀 중요하지 않는 사업들, 경공업 중심으로 재편이 될 거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제공 같은 경우에는 철기, 전기, 철도, 금융 같은 대기업 자본들이 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소자본들이 와갖고 고리대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1910년대까지는 그 일본의 대자본들 별로 들어오진 않았고요. 주로 중소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중소자본들이. 그래서 일본의 대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 30년대 이후에요. 20, 30년대 이후에.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금융 자본들 보면요. 일단은 동양 척식회사의 금융부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금융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은행. 예. 조선은행은 1911년에 종전의 한국은행을 개편해갖고 중앙은행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중앙은행은 조선은행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말을 했죠. 일제시대 때 조선은행권을 발행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식산은행. 이게 이제 조선의 3대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금융자본들은 금융조합이라든지 농고은행, 이런 등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림수단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령을 이제 공부하거든요. 산림령. 예. 그래서 이제 산림령의 주요 내용은 뭐냐. 자, 이것은 뭐냐면, 연료채취나 하자민의 그러니까 산림령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산림의 이용 금지예요. 그래서 허가 없이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금지시키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그 당시 연료채취 금지시키고 하자민의 어떤 생존권을 박탈했는데 하자민은 여러분도 아시죠?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강원도 등지에는 하자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산에 불을 질러갖고 거기에 이제 거름을 이제 거름을 이제 그러니까 쟤를 거름 삼아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 하자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랬다가는 이제 난리 나죠. 산불 나고 해서. 예. 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존권이 박탈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임야조사령고 이제 여기 있는데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임야를 이제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을 할 때 뭐에 입각해서 신고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고를 안 한 토지나 국유지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항실 예전의 토지들은 다 일본에 이제 토지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산림재벌권은 누구만이 허락을 주했을까요? 일본 기업들에게만.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 산림자원을 수탈하려고 했다. 근데 여기 교과서에서 삼림령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틀린 거예요. 삼림령은 그 전에 통과고 시기 때 공부한 거야. 그걸 좀 더 확충한 것이 산림령이에요. 네. 이게 이제 산림령이 저번에 한번 봤었죠. 1907년인가 8년에 공부한 거야. 대한제국 시기 때.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누구 먹기로 했는데? 먹어, 왜 좋아? 내가 먹기로 했나봐요. 네, 잘 마실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책에서 읽은 것처럼 은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령. 그래서 이제 은행령을 공부해갖고 1912년에 자신의 자본 진출을 유리하게 조성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업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강업 분야에 허가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910년대에도 한 20년대, 30년대, 그때까지 되게 이제 20년대까지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봉쇄 정책을 취할때까지는 금을 많이 캐갔거든요. 그래서 일본 총독부도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했어요.
그래서 강맥을 발견하면 그 강맥을 발견한 사람이 체육법을 받는데 대개 이 노른자 강맥은 누구한테 줬을까요? 일본인들한테 주고 좀 안 되는 강맥들은 그 조선인들에게 좀 허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운 좋게 그런 강맥에서 그냥 대박 터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일확천금 받은 사람들이 되게 있어요. 졸부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0년대, 20년대 많은 조선인들이 자기 생업이나 농사를 다 떼어치고 그 강맥 찾는다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강맥 찾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1000명 중 한 명 될까? 그 사람들하고 나머지는 폐가망신을 하고 그런 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랬거든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철도나 도로, 항만의 정비 수출을 했는데 그 철도는 이제 그 전에 이미 마련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호남선이라든지 경원선 이런 것들이 1916년에 개통이 되죠. 그리고 그 도로는 있으면 철도를 이제 넣고 그 철도와 연결시켜 도로도 넣고, 그리고 이 철도와 도로와 연결해서 항만도 넣어가지고 그 당시 도로, 철도, 항만 서로 연결시켜줬어.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기차에서 내리면 뭘 타요? 버스를 타죠. 버스 내려서 마을 두 군데 가면 마을 버스 타죠. 집까지 가잖아. 그런 이제 그 고통 그 분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왜 만들어줬겠어요? 우리나라 편에서 그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효율적 자원을 약탈하게 한 거죠. 그리고 시장에 쉽게 진출하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그 도로들이 그 지금 그 기본 도로 있죠. 국도들이 거의 대부분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도로 위에는 예전에 역참이 지나갔던 길이야 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갔고요. 산미 증식 계획을 볼게요. 우리 산미 증식 계획 별표 2개 쳐놓을게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두 번 정도 나왔을 것 같아. 자, 산미 증식 계획. 자, 산미 증식 계획에 이제 그 있는데, 산미 증식 계획은 이제 뭐냐? 1920년대 보면 이제 일본이 급격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쌀이 부족해요. 쌀. 그래갖고 왜 쌀이 부족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그 이촌 한도 형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젊은 인구들이 공장지도 가게 되면서 그 농촌에는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쌀값이 폭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도시에서는 쌀 폭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일본 그 내각이 물러날 정도로 상당히 이게 사회 경제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값싼 쌀을 구입을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저임금 정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임금 정책을 유지해야지만 또 뭐냐면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저가의 쌀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 당연히 어디를 선택했겠어요? 조선이죠, 조선. 그래갖고 조선에 이제 그 산미 증식 계획을 해가지고 그 대량의 이제 쌀을 공급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미 증식 계획 배경이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요. 자, 두 번째로는 그 1920년대 이제 독점자본주의가 형성돼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그 독점자본주의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가 금융자본이 이제 잉여자본들을 다른 식민지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일본 자본들이. 그래갖고 그 자본 투자지를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어디가 부각된 거죠? 조선. 그러니까 20년부터 일본의 독점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일본도 그게 이제 국내에서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일본 자본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거, 식민지로 진출하는 걸 허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전의 허가제 중심의 그 해산령이 뭐예요? 그게 상당히 불편한 거야. 그래서 폐지시키고 뭘로 바꿨죠? 신고제로 바꿨죠. 신고제로. 예, 그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얘네들이 이제 삼미징식 계획을 할 때 내가 좀 명분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계획 명분. 일단은 조선의 쌀수율을 대비하고, 그리고 쌀 수출을 통해 농가 경제 양상을 도모하고,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이제 나와 있어요. 원문에요. 예, 사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쓰시면 돼요. 어떤 분은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 일본이 이렇게 까놓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약탈하겠다는 건데, 까놓고 얘기했어요. 예, 그게 사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 역사가 합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은 이게 표면적인 목적이고, 이게 실제적인 목적은 일제가 조선을 뭐하기 위해서 식량 공급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삼미징식 배경은 이제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삼미징식 계획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1차 계획과 2차 계획과 있는데, 이때 이제 뭐 개간과 간척 사업, 밭을 노루도 하고 해갖고 920만 석을 증산을 목표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1차, 2차 계획하다가 이게 이제 32년인가 33년인가 중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본의 그 경제산업 때문인데 31년, 32년도가 30년 초반에 농업공황이 일어나거든요. 농업공황이 뭐예요? 공황은 공급이 가인된 거예요? 공급이 없는 거야? 가인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투자한 게 아니라 또 쌀농사 지역을 일본도 투자하거든. 기계화시키고 비료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 근데 조선쌀까지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드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대지주들이 이제 반대를 해갖고 중단을 시켜.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때 3차 계획은 1940년대 또 다시 재계획하거든요. 근데 이때 3차 계획은 1, 2차 계획하고 완전 배경이나 목적이 달라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전쟁 기간이니까 이제 뭐냐면 많이들 이제 젊은 사람들 군을 끌려가고 그러니까 쌀이 부족하겠죠. 군량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3차 계획을 한 거야. 그래서 보통 삼미징식 계획은 3차 계획은 제외하고 1, 2차 계획은 이제 한정돼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삼미징식 계획 한번 관련된 것들을 니베르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니베르 교과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79페이지인가? 여기 없네요. 저기 편집본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단번호 되는 분들만 있고. 제가 읽을게요, 보면요. 자, 일제는 이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에 이어가지고 1920년대 삼미징식 계획을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삼미징식 계획은 아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당시 일본이 공업화가 되죠. 특히 이제 일본사 할 때 얘기하겠지만 1차 세계대전은 일본에게 상당히 특수야. 그래갖고 일본은 참여는 했지만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참전에 그렇게 많은 인력을 참여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 시장을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장을 장악하고 또 여러 가지 군수공업 같은 것들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게 뭐냐면 공업화가 급속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농촌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쌀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쌀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삼미징식 계획을 했고, 그래서 1920년 34년까지 15년 동안 시행됐다. 끝나는 날짜가 34년이네요. 예. 자, 하여튼 이때 많은 쌀이 군산이나 목포를 통해서 일본을 반출했는데 이때 군산과 목포는 상당히 대도시였어요. 그 당시. 지금은 그냥 중소도시죠. 그리고 이제 목포 같은 경우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이번에 신안군의 그 이상한 사건 때문에. 근데 상당히 그 당시엔 대도시였다. 하여튼 삼미징식 계획은 보통의 쌀 생산이 늘었지만 일제는 증산량보다는 더 많은 쌀을 일본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식량 부족이 하니까 한국인들은 조나 수소, 콩 등을 만주에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진행 과정에서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뿐만 아니라 수리조합비, 비료 대금, 토지 개량비 등 쌀 증산 비용을 부담하는 이중적인 수탈을 시달렸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수의조합을 만들었어요. 수의조합을 왜 만들었겠어요? 천수답을
일종의 수의 조합을 통해서 옥토 만들려고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가 해준 게 아니야.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모여갖고 그 마을의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는 3분의 2의 허가를 받으면 수의 조합이 만들어져. 근데 수의 조합비가 n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지주들은 되게 유리하죠. 이거 중소지주나 일반 소작농들은 뭐야? 되게 불리한 거야. 똑같이 내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돈을 없어가지고 꺼달라고 이제 은행에 가면 은행에 이제 은행도 지금도 그렇지만信用도가 떨어지고 자산수도 없는 사람들은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 높죠. 그리고 이제信用도가 높고 좀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뭐야? 이자율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대지주한테 빌려줄 때는 상당히 전이도 빌려주고 중소지주나 좀 소작농이나 자작농한테 빌려줄 때는 뭐냐면 상 고리도 빌려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융부나 금융비용을 부담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파산이 되고 그 토지가 어디로 갈까요? 지주들. 그래서 이제 대지주들은 땅을 더 불려. 그래서 중소지주나 자작농 땅을 뺏어가지고 더 불리고 그리고 또 뭐냐면 농장을 이제 크게 만들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한국인 농장들 있지만 특히 일반인 대농장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농장에 들어가고 일을 하면 되게 얼마나 갖다 바쳐야 되냐면 예전에는 변적 반수였죠. 소작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반 땅이 아니야. 거의 60%에서 70~80%.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삼해증식 결과 농장이 확대되고 고용의 소작농의 결과 곳곳에 뭐가 있을까요? 농민 투쟁들이 일어나. 그래서 농민쟁이들, 소작쟁이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20년대에. 그래서 이제 이 배경도 이제 이렇게 밑에 깔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소작농이나 하전민이 됐고, 그 다음에 20년대 무리한 상민 증식 결과 소작쟁이가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 30년대 초반에 일본의 쌀가루 하락한 농업공황이 나니까 일본 지주들이 이제 우리나라 쌀의 수입을 반대해서 1934년에 중단되었다. 그래서 34년에 중단된 이유 쓰라고 하면 요거 쓰시면 돼요. 농업공황이 일어나서 일본이 지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중일전쟁 때 이후에 군량미 확보가 시급해지니까 삼해증식 계획을 재개했는데 3차 때죠. 근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삼해증식 계획 방법을 보죠. 자,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여기죠. 별표 2개 쳐보세요. 별표. 자, 삼해증식 계획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토지 개장 사업하고 농사 개장 사업. 자, 토지 개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 개선, 그러니까 수의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의시설 만들어가지고 천수답을 손에다 하게 돼요. 천수답은 뭐예요? 별다른 수의시설 없이 천단 하늘에 내려온 비를 가지고 농가 밭을 물리는 거죠. 재래 생산률이 낮은 거죠. 그것을 이제 수의답 해갖고 생산률 높이려고 했고, 그다음 지목전환이 뭘까요? 밭을 뭘로? 논으로 이렇게 바꾸고 계획하는 단척 사업을 했는데, 이때 이제 수의조합을 할 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중소지주나 자작농은 소작농 물락을 하게 되고 그 토지들을 대지주들이 가지게 되면서 대지주들의 토지가 더 확대됐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이제 토지 조사 사올 때도 양극화가 되는데 이 삼해증식 계획을 볼 때도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농사개량인데, 자, 농사개량은 이제 뭐냐면 1번씩 농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품종개량인데, 그래서 이 품종개량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쌀 품종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비료 사용, 그 다음에 경종법. 경종법은 뭐냐면 흙이나 작물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농작물을 선택하거나 논밭관리, 씨뿌리기 여기 다 들어가는 게 경종법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가가 개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수정해 주시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삼해증식 계획을 보면 일단은 이런 걸 통해서 증산은 했어. 근데 증산량이 원래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계획량에 비해 증산량이 상당히 부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부족이 됐냐?
그래서 토지 개량을 계획해서 농산물을 증대시켜 일부 사수로 했지만 농사 개량, 아까 이제 농사 개량 얘기했죠. 품종 개량이나 비료 사용 증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어. 네. 특히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부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이 난감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특수회사가 이제 설치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토지 개량에 대한 수익보다는 토지 소유에 대한 수익이 높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일반 자본들이 개량도 하겠지만 주로 어디에 있는 토지 소유 지금 말하면 땅을 투자한 거죠. 일단 사정. 그러니까 땅을 사두고 거기에 농사 안 짓고 그냥 사두기만 해. 그래서 나중에 땅값 오르면 갖다 파는 거야. 그런데 원래 총독부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거든. 총독부나 일본이 원했던 건 뭐죠? 토지 자본들이 와갖고 일본 자본들이 와서 거기에 토지를 사들여가지고 뭐죠? 상상력을 높이는 데 있는 건데 얘네들이 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생산량보다는 되게 많지가 않았다. 또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 그래서 20년대는 뭐가 많았다고 했죠? 소작쟁이가 많았다고 했죠? 그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미증식 계획 결과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외워두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증상량이 계획량보다 적은 가운데 수탈량은 많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수탈량들을 빠져나가는 걸 메꾸기 위해서 이게 식량부작 이런 걸 메꾸기 위해서 중고부터 뭘 가져갔다? 콩, 조 같은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해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외조합이 지주 중심 운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일본이나 조선인 대주주들이 이제 뭐냐면 혜택을 받고 중소지주나 자장농 소장농은 이 농업분야에 배제해줘. 그러니까 돈을 가도 빌려주지 않고 빌려줘도 거기도 빌려줘.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금융 부담을 이제 뭐냐면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몰락을 하게 되죠. 아니면 이제 대부업체에 올라가면 막 수십 퍼센트의 어떤 고리대에 빌려가지고 몰락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 땅을 다시 지주들이 통합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대주주들이 더 형성되면서 당연히 이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없겠죠. 총독부도 이 대주주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식민 통치에 말단을 삼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산미증식 계획은 식민지 지주제를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치위원회에서 보면 이제 지주층을 지방 협의회에서 포섭시킨다든지 그러면서 그 당시 지주들은 뭐냐면 총독부와 긴밀하게 결합되면서 이때 민족주의자들 중에 민족주의 운동하는 사람 중에 지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상당수가 어떻게 됐어요? 타협적 민족주의로 바뀌게 되죠. 자치는 하고.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때는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자신이 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선에서 운동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는 그 당시 지주들은 지주 타협적 민족주의자 그 다음에 뭐죠? 친일파 이렇게 연결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산품화 그 다음에 미국의 단자용 농업 생산 구조가 함께인데 뭐냐면 예전에는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오직 뭐만 재배하죠? 쌀. 그래서 이제 쌀이 만약에 훈련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고파 타격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자, 그 다음에 소작쟁이가 빈발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농민들 본격화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조선 노농 총동맹이 결성돼요. 이 조선 노농 총동맹은 1927년에 조선 농민 총동맹이 이렇게 분화돼 나가고요. 그 뒤에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농민생활 악화되어 하전민이 되거나 그 다음 만주, 일본 등 이제 이주민들이 증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산업정책을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1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311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1920년대 일제 독점 자본이 침투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특수가 사라지자 일제는 자국에 남아도는 자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탈을 본격화하였다. 1920년에는 회사령을 철폐하여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 그 후 일본의 중소자본이 섬유, 비료 등에 진출하였고 미쓰비시 등 대자본이 광업 등에 투자하였다.
회사령이 철폐되자 한국 자본가들도 고무, 양말, 정미, 약품, 유기공장 등을 세워 일본 자본의 침투에 맞섰다. 1923년에는 관세를 철폐하여 일본 상품의 조선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1928년에는 신은행령을 발표하여 한국인 소유의 은행을 합병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도 일본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였다. 결국 1920년대에는 일본 자본의 한국 지배가 강화되어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점차 위축되었다. 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쟁 특수가 사라지니까 일본은 자국에 남아둔 자본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걸림돌이 됐던 이제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신고제로 바뀌게 된 것은 뭐 때문에요? 일본 자본의 원활한 진출을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주로 이제 어디에 이제 투자되냐면 주로 경공업, 아직 농업 위주예요. 농업 위주.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대기업들이 좀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중화학공업은 아니고 경공업이나 농업 위주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자본도 아까 얘기했던 중소자본들이 이제 주였고, 그 다음에 미쓰이나 미쓰비시 같은 대자본도 일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30년대 들어오면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30년대 들어오면 그때 무슨 정책을 하죠? 중화공업 정책, 농공병진이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대자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 투자하냐면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투자 들어온 자본의 성격하고 그때 투자한 그 곳이 좀 달라. 그런 것도 좀 기억해야 돼요. 20년대, 30년대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간세를 철폐했다. 1923년에 간세를 철폐했는데, 자, 예전에는 이제 일본하고 조선 간에 무역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무역을 했냐면, 일본과 조선은 하나잖아. 얘네들 돌리려면. 그럼 간세가 어떻게 돼요? 철폐되어 있죠. 근데 철폐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 1923년까지. 그거 왜 유지했겠어요? 이것도 일본이 누구 눈치를 봤기 때문에, 서양 열강대 눈치를 봤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이 이제 서양 열강대가 그 불평등 조약을 개선을 노력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서양 열강대도 그러니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양 열강대 신기를 건드려서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10년대까지는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이 10년대 들어가면 나중에 일본사 할 때는 알겠지만 웬만한 이제 불평등 조약이 다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아예 폐지시켜서 일본 상품이 이제 무관세로 조선시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운동이 뭐죠? 울산 장려 운동이죠. 예, 울산 장려 운동.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간세가 거의 대부분 철폐인데 다만 면직업과 주주는 제외됐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의문점인데 왜 면직업과 주주를 제외시켰냐? 그 책을 찾아보면 없더라고. 근현대에서 책이 있는데 이유가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면직업류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축 사업이죠. 그러니까 임금 단가 측면으로 때는 누가 싸? 조선이 싸잖아. 그러면 거꾸로 조선의 면직업이 어디로 가는 거야? 면직업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죠. 일본의 면직업이 타격받았었죠. 그런 거는 볼 수가 있고, 주주도 뭐 그런 이유에서 이제 얘기한 것 같아. 여기에서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일본 상품 수출이 확대되고 이것이 나중에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 됐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1928년에 뭘 했죠? 신은행령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 소유의 은행을 합병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 일본의 자본 지배가 강화됐다. 그래서 1912년에 은행령은 자본 진출이 용이했고요. 그 다음에 1928년에 신은행령은 자본 지배가 강화됐다. 은행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기 병창 기지화 정책을 잠깐 보기 전에 그 당시 이제 그 생활상을 좀 약간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디베이트 교본 318페이지 잠깐 볼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씩 이제 시험에 나오더라고.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어. 자, 거기 이제 교통 통신 발달 인구와 도시에 집중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철도가 놓여진 거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철도가 놓여진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도시가 이제 발달이 되는데, 특히 이 경성 인구, 서울 인구가 거의 24만 명, 1940년에는 93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청계천 관계로 해갖고 남쪽에는 일본인 거리가 있어요. 남쪽. 그래서 남쪽은 주로 지금 오늘날 어딜까요? 오늘날 총무로나 명동. 그래서 예전에는 홍마치, 그 명정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예. 명동에 가보면 그 제 골목길 같은 거 아기자기한 거 다 보면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일본식 건물도 있고 거기 지금 신세계백화점 아시죠? 신세계백화점이 예전에 미쓰비시 그 백화점이에요. 그 예전 신세계백화점 1호점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제 5대대 백화점이거든요. 예, 일본인들 주 번화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거기 이제 그 구획은 다 해놓고 건물은 이제 바뀌었겠죠. 나중에 해방 후에. 자, 그 다음에 북쪽의 한국인 거리는 북촌.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일본인들 아까 봉저, 홍마치, 영치점, 영동, 황금점, 을지로 이때 일본인 거리가 이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촌의 중심지였던 건 종로가 한국인 거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쪽과 북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 이중적 모습이 일본이 많이 살던 부산, 인천, 마산, 목포에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본점이 있죠. 혼마치. 혼마치인데 이게 충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혼마치가 아니라 어디에 비슷하게 생기죠? 어디 많이 본 그림이죠. 요거 명동이에요. 명동. 명동 입구 여기 있잖아. 예, 맞아요. 네,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책이. 명동 그 입구를 이렇게 해갖고 한 건데 지금 보면 거리도 거의 비슷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나 구획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 애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한국사 능력 검증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40년대 뭐 그 전시체제가 형성되면서 남성 국민복, 그 다음에 여성은 이제 그 일본 농촌 여성의 작업은 몸빼. 몸빼 요즘에도 잘 입죠. 그래서 제 시골에 가면 잘 입고, 애들도 한번 저기 축제할 때 몸빼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요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모든 걸,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병창 기지화 정책을 이제 넘어갈게요. 자, 병창 기지화 정책은 이제 금성 교과서 300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병창 기지화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읽고 넘어갈게요. 네, 300페이지. 통제 강화와 병창기지화 정책. 대공황은 일본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일제는 일본과 조선, 만주를 연결하는 엔블록 경제권을 구축하여 시장을 확장하였고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감행하였다. 또한 군대와 경찰을 늘려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조선 사상권 보호 관찰령을 공포하여 조선인들의 사상을 감시하고 탄압하려 하였다. 1931년 부임한 우가키 가지시기의 총독은 종래 농업 중심의 정책을 변경하여 농업과 공업의 병행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농공병진을 위해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그 농공병진 정책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00년 기출문제. 네. 식민지 공업화는 조선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대륙 침략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생산하려는 이른바 병창기지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독점 자본들이 조선에 대거 진출하였다. 일본의 독점 자본들은 조선 총독부의 지원 아래 중화공업과 광업 같은 군수산업 관련 부분에 자본을 집중 투자하였다. 그러나 군수산업이 함경도 등 북부지방에 편중되면서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조선 경제는 소비재 생산이 위축되고 군수산업 중심의 중화공업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이 때문에 농업과 공업, 중공업과 경공업 사이의 불균형과 지역차가 심화되었는데 이는 분단 이후 남북 간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일제는 농촌에서 공업 원료의 증산을 위해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공황으로 농민층이 몰락하고
소작쟁이가 치열해지자 농민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조선 농촌의 자력 갱생을 도모하는 관제 농촌운동인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는 일제가 농촌을 통제하고 소작쟁이를 억제하여 식민지 지배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자, 그때 농촌진흥운동 부분과 관련돼서 예전에 나왔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뒤에 이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병창기지화 정책을 이제 볼게요. 병창기지라는 말이 뭐죠? 병창기지는? 병창기지가 뭐예요? 전쟁하는 건데 후방에서 군수물자나 이런 것들 대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조선을 병창기지로 만든 거야. 몇 년대? 1930년대에서 40년대. 그래서 이제 1930년에 만주사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37년에 중일전쟁, 41년에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책을 했던 건데, 병창기지화 정책의 이제 냈던 슬로건이 뭐냐면, 아까 책에서 읽은 것처럼 농경공진이죠. 그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자, 농경공진이 뭐예요? 농사와 공업을 같이 병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주로 어디에 짓죠? 남쪽에, 공업은 북쪽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일본은 이제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물자의 생산 교육에서 우리나라를 삼고, 그때 농경공진의 슬로건 아래 무슨 정책을 했냐? 남면 북양 정책, 그 다음에 중고 육성 정책, 그 다음에 경고 정책에서 군수공업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면 북양 정책을 좀 보면, 남면 북양 정책은 뭐냐 하면, 남쪽에는 뭘 생산하는 거죠? 면을. 그 다음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죠. 그거는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방직업자들을 보호한 거죠. 그래서 면직물이나 그 다음에 모직물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대공황이 일어난 이후에 불력 경제가 형성되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원료 공급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국에서 원료 공급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면직물이나 그다음 모직물 관련된 그것을 어디에서? 조선에서 구해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방직업자들을 왜냐면 방직업자들에게 이제 원활한 원료 공급을 하기 위한 그 목적에서 남면 북양 정책을 이제 실시를 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들은 그 당시 이제 대공황 이후에는 일종의 경제 불력이 형성됐어요. 경제 불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 시간에서 얘기했던 파운드 불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 불력이라든지 불력 경제가 형성되죠. 불력이라는 건 뭐예요? 벽돌이죠. 벽돌 쌓아가지고 영내권하고 여객권을 구분시킨 거야. 그러니까 영내권은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 묶어가지고 영내권을 하고, 거기에는 관세 다 철폐시키고 뭔가 이제 자유무역하면서 여객근의 나라들이 영내권 들어온 걸 또 관세 장벽 쌓아서 막아버리죠. 높게 쌓아서.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 그 다음에 저희 일본 통치 만주죠. 일본을 하나로 N블록권으로 묶어요. 그래서 영내권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분업이 일어나죠. 산업구조의 분업이. 그래서 이제 주로 한반도 남쪽은 뭐 하는 거죠? 한반도 남쪽은 쌀을 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주 지역도 이제 뭐냐면 쌀 같은 것들, 곡식들하고, 한반도 북부는 주로 중화공업, 그리고 일본은 공업인데 핵심 공업.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것들을 다시 한반도 보내가지고 조직 가공한 다음에 전쟁터에 투입하는, 그렇게 이제 분업화된 시스템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강국 끝나고 나서 딱 하니까 이런 선발도선을 이렇게 맡기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것들 문제점이 생긴 거죠. 남한에는 기반 시설이 전혀 없어. 해봤자 뭐 공공업 다 어디 집중됐지? 전력이나 중화공업단지는 북한에.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북한의 경제를 우수했던 거는 김일성 정치를 잘게 아니라 원래 기반은 그냥 이어받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남한에서는 자전거는 있는데 자전거 바퀴를 못 만들 정도, 기술을 못 만들 정도 되게 낙후됐다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거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원 약탈도 이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농산물이 강물 자원들 수탈이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단으로 뭐 산미 증식 계획이 이제 제기되고, 그 다음에 식량배급 및 이거 공출제도. 공출 아시죠? 뭐예요? 일정한 가격으로 그냥 강제 매입을 하는데, 그때 그 가격은 그냥 빼놓는
경우도 있고 값을 주더라도 시장 가격보다 되게 낮게 줘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합의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감축 증식계, 그다음 금속 강제 공출 이렇게 있는데 금속은 이제 뭐냐면 밥 먹는 식기류, 특히 이제 제사 음식 그 제기류 있죠. 제기류는 뭘로 만들어요? 동으로 만들어요. 동.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전쟁 물자 사는데 총알 만드는 데 쓰게 되고, 그다음 강산 개발도 많이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30년대 후반은 금을 이제 생산을 안 해요. 금이 이제 필요 없어. 금은 왜 필요가 없냐면 이제 일본이 1930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점점 뭐냐면 일본은 봉쇄를 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금은 솔직히 말해서 그 자체 가치가 없잖아. 시기성이 있어갖고 높은 거지. 뭐고 이걸 가지고 뭐 무기를 만들어, 뭘 만들어. 왜냐면 낮은 나라에 그 교환해갖고 이제 원료나 이런 것들 공급하는 목적으로 금을 했는데 금이 필요 없으니까 뭘 주도할까요? 구리강산, 철강산 이런 것들. 왜 구리 철은 캐면 곡박으로 쓸 수가 있잖아. 무기 만드는데.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보일러시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식량 관리연원에서 조선식량 관리영단을 설립해서 주요 식량을 전부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 부분도 통제해요. 전시 동원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강제 동원에 의한 인적 수탈도 이제 심해지는데, 자, 육군 특별 지원병이 되죠. 지원병.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 그 군인들을 뽑지 않았어요. 자국민으로 뽑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지청천이나 일본 육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간부는 있어. 근데 사병이나 뭐 하사가 뽑지 않아. 왜냐면 일단 얘네들 생각은 조생진은 열등한 존재다. 그리고 조생진한테 이게 뭐냐, 총을 쥐어주고 어떻게 해? 잘못하면 자기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1938년 들어오면서 이게 병력이 이제 딸리는 거야. 전쟁이 이제 전선이 넓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총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특별 지원 병력을 냈는데, 마치 지원이지만 지원을 거의 반강제조야. 되게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데, 학생들 지원하지 않으면 어딜 끌려가냐면 좀 강제도로 끌고 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냐면 거의 징집하다. 이렇게 징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국가총동법인데, 국가총동법은 원래 일본의 법이야. 일본에 이제 일본에서 전쟁이 나니까 인력이나 물자를 효율적으로 수취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걸 조선 내에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그래서 이제 이때 지방연맹이나 직장연맹을 조직하고, 지방연맹 바로 앞에 뭘 뒀다고 했죠? 예국반을 뒀다고 했죠? 예국반. 네. 그래서 오늘날 반상회. 그래서 일본어 보급이나 그 전쟁 소식을 전달해주고 인력과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이제 그 물자를 모집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예국방이었다. 네, 그래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그러니까 그 외에 일본어도 있어.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 그 산하에 조선연맹이 있고, 그 조선연맹 두 개가 지방연맹과 직장연맹인데, 지방연맹 바로 밑에 뭐가 있냐? 예국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기출문고에서 보고 넘어갈게요. 1239페이지 펴보세요. 음, 1239페이지 보면 주 545번인가요? 예.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일제는 전시체제를 빙자해 일반 주민생활도 철저히 통제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주민생활 통제의 중심기구로 1938년 8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을 총독부 보위기관으로 설치하였는데, 이 단체는 도에서 말단 2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지방 조직을 망라하고 그 밑에 10호 단위의 애국반을 열어 총독부 시책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이 연맹은 각 지작 단위로도 조직되었다. 일제는 1940년 10월 위 연맹을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개편하고 총독이 총재를 취임하여 관의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징용요원인데, 국민징용요원 이제 뭐냐면 일제가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강상업이나 이런 데 이제 해갖고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학도지원병제는 전문학교, 대학교 학생들을 전쟁터 내몰기 위해서 지원이지만 실제 반강제적으로 끌고 온 거야.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 진병제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지원제를 버리고
의무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의 한 20만 명 정도 징병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뭐 그 사이판이나 그 다음에 유황도나 이오지마, 오키나와 전투에서 한국인 출신 그 노무자들이나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때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여자 정신대 근무정인데 이때 이제 12살에서 40세까지 여자 수십만 명을 강제 동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대하고 위안부는 좀 다르죠. 정신대는 주로 이제 여자들을 이제 군수공장 가갖고 일을 시킨 거고, 정신대 일부 중에 뭘로 끌어가고요? 위안부로. 위안부인데 그 교학생은 그걸 따라갔다고 하죠.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냥 그 일본군을 따라갔다. 따라갔겠어요? 가게 끌려간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교학생을 읽어보면 저 정근대사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일제시대에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너무 그게 뭐냐면 그 왜곡이 많아. 왜곡이 많고 좀 이제 독립운동을 좀 축소시키는 경향도 있고, 그 이승만을 어쩌고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 독립운동의 중심을 다 이승만으로 이렇게 편제를 했고, 김구는 까내리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곡적인 측면이 되게 많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얘는 강제동원을 했다. 기억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 지금 넘어가서요. 자, 그럼 일제 이제 그 전체는 다 끝났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 부분들인데,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는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보기도 하죠. 책을 좀 준비를 해야 돼. 자, 몇 페이지 푸시냐면요. 125페이지 오세요. 자, 일제 이제 제국주의 정책을 이제 볼게요. 자, 3.1운동이 일어나는 때를 전후하여 일본의 식량 사정이 나빠지니까 일본은 부족한 쌀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쌀 수탈 강행했다. 이에 관한 물음을 답하시오. 여기 99년 추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시죠? 그때는 한 번 더 뽑았어. 교사가 이제 65세에서 62세로 이렇게 기간이 단축되면서 많이 뽑았거든요. 아마 그때 김대중 정부 때 진짜 역사과의 르네상스였어요. 네. 그래서 내가 두 번째인가 그때 시험 볼 때가 몇 뽑았냐? 127명? 경기도만 해도. 뭐 진짜 대박이었지. 경쟁률이 7대1. 7대1. 웬만히 좀 공부했으면 다 합격했어. 그때는요. 예. 자, 일단 있고. 자, 일제에 의한 산미증식계획 추진은 크게 토지개장 사업과 농사개장 사업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 내용을 써라. 토지개장 사업은 개간사업, 수리시설 정비, 저수지 축조 등등을 쓰시면 되고, 그다음 농사개장은 벼품종개장, 경종법 그 시행, 개선, 학비료 사업 등등을 쓰시면 되겠죠. 예. 요거는 이제 어디 나왔냐면 구특강. 구특강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2번은 다음 표를 보고, 그 산미증식 계획에 한국의 그 농업이 끼친 중요한 변화를 200자 이내로 쓰시오. 되어고 있는데, 자, 농가 경영 구성에서 이제 쭉 있고, 경종, 양장, 축산, 기타, 쌀, 맥류 두는데,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쌀의 비중이 되게 높죠. 쌀의 비중이. 예. 그래갖고, 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단작화 경작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시장의 변화에 쉽게 노출된다는 거야, 변동에. 그래서 홍련이 나거나 쌀 생산이 많거나 그럴 때는 농산물은 농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특히 이제 불황보다는, 그러니까 풍년보다는 제일 건강한 게 뭐냐면 풍년이야. 왜냐면 너무 많이 생산하면 어떻게 됐어? 쌀값이 확 떨어지잖아. 생산 단가도 안 나와. 풍년보다 더 농가 입장을 때는 뭐야? 타격받는 거야. 예. 자, 하여튼 그 다음 3번을 보면, 자, 산미증식 계획으로 대지주의 선정 및 한국의 자장농 감사는 이른바 식민지 지주제, 그 식민지 지주제 개념 꼭 파악을 해두세요. 자, 학대 영상이 초래되었다. 산미증식 계획 이 같은 초래를 결과 초래한 이유를 기술하고 아울에 이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30년대 이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간단히 서술하시오.
자,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이 내포되어 있죠. 하나는 뭐죠? 삼매생식 계획의 그 초단 이유를 식민지 지주와 관련돼서 연결시킨 거죠. 자, 식민지 지주의 왜 삼매생식 계획 결과 대지주들이 더 많은 땅을 갖게 되죠. 토지 양극화가 더 심화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유착이 되죠? 일본과 유착이 되면서 일본은 이들을 말단 지배층을 이용하게 하죠. 되면서 식민지 지주제가 확대되고, 그래서 그 당시엔 지주가 꼭 뭐가 되는 거예요? 친일파가 되고, 이 지주 출신들이 이제 뭘 하게 되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변신돼갖고 그 다음에 자치도냐 이런 것들 주장하게 되는 거야. 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민들의 저항, 소작쟁이가 1920년대에 일어났죠. 이건 이제 나중에 할 텐데, 1920년대 소작쟁이들은 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소작권 이전 같은 것들을 막고 소작률을 낮추고. 그런데 1930년대 들어오면서 소작쟁이가 변화가 일어났죠. 뭘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측면 바뀌죠. 반제국주의, 반일반 이런 거 바뀌게 돼. 그때 이제 바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사회주의자들이 개입을 하잖아. 노동쟁이나 어떤 소작쟁이에. 그래서 1920년대 노동쟁이와 소작쟁이와 그 다음 30년대 노동쟁이와 소작쟁이는 질이 달라. 질이. 그게 이것도 나왔지만 뒤에 또 한 문제 나오죠. 소작쟁이 관련된 20, 30년대 차이 물어보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이 취임한 발표한 유고민 혼수이다. 자, 이 총독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것을 여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자, 이건 뭐 각각 읽어보시고, 요게 이제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라는 사람이 1920년대 문화통치 개막을 알렸던 연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 기획을 볼게요. 일제는 소작농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선농지령을 공포했다. 조선농지령 두 번 더 나왔어요. 제전에 나왔고 몇 년이죠? 1934년. 그래서 아까 이제 책에서 읽은 것처럼 농촌진흥운동이랑 일환으로 조선농지령이 이제 나왔는데, 다음에는 조선농지령 내용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농지령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니은 일제는 사회주의 사상과 조직운동에 대응해서 치안유지법을 실시했다. 몇 년? 1925년이죠. 원래 치안유지법 일반 시행된 법인데 조선 확대된 거고, 이 치안유지법 몇 차례 또 개정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더 강하게. 예. 그래서 이제 치안유지법이 실시한 배경을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사회주의 사상 유입. 그 다음 또 하나는 일본의 보통선거권 있죠. 남자의 보통선거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회주의 정당이 당선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법이 치안유지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을 보면 일본 지식인데 교육의 진흥이 민족의 장래에 결정하는 갈림길이라 보고 조선 교육회를 이제 설립했다. 예, 이게 1920년이야. 그래서 조선 교육령은 교육회는 이제 기출 근거편에 있거든요. 한번 237페이지 펴볼까요? 1237페이지. 자, 1237페이지에 보면 주 540번인가요? 봐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네, 540번이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교육령. 네. 1920년 6월 민족교육의 정려진흥을 내걸고 출범한 교육운동단체 한규설, 이상재, 유근 등의 발기로 1920년 6월 26일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의 이상재, 부회장의 김사무, 이사의 윤치소 외 14명, 평의원의 유근 외 23명을 선임했다. 이후 한국인의 재력과 노력으로 교육사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취지 아래 교육제도의 개선, 교육사상의 보급, 교육기관의 확장, 교육계 풍기의 개선, 도서관 설치 및 잡지 발행, 교육공로자 표창 등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이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1922년 1월에는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조선교육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네, 그래서 조선교육회 그 단체명 좀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을 보면 일제는 지방통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래 317군
210분을 218분으로 4,351면을 2,517면으로 통폐합했다. 이게 이제 1914년에서 17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10년대.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고부군이 원래 군이었는데 뭘로 간등됐다고 했죠? 고부면으로. 예, 제가 고부면에 태어났다는 거 이제 말씀드렸죠. 예. 자, 그 다음에 미은을 보면 백나온, 그 다음에 안재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 사정과 형상에 대한 그래서 학술적 조사 연구하는 그 성과를 공개할 목적으로 조선상경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게 1925년인데 일단은 여러분 알아두신 조선사정연구회라는 명칭을 외워주세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들이 결합해서 만든 학술운동단체야. 이건 이제 내용이 뭐냐면 외국의 제도, 문물, 학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조선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 실정을 고려해가지고 조선의 어떤 사정에 따라 민족성에 따라서 뭐냐면 그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뭐냐면 민족 정신을 좀 보존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그 뭐냐면 조선 사정 연구예요. 그래서 조선 사정을 과학적으로 조사했다는데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237페이지 펴보세요. 1237페이지 주 541번인데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네. 1925년 9월 15일 기타현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조직한 학술운동단체 조선사정조사연구회라고도 한다. 1925년 9월 15일 서울명월관에서 가진 회합에서 외국의 제도, 문물, 학설을 그대로 따다가 조선에 통용시키려는 박용론자들을 비판하고 조선에는 조선의 역사가 있고 독특한 민족성이 있으므로 그 가부를 잘 연구하고 장점을 취하여 민족 정신의 보존에 힘써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스스로 민족운동의 주류임을 표방했다. 주요 회원은 백남훈, 백관수, 안재홍, 홍성하, 김기전, 선우전, 한희건, 조병욱, 홍명희, 유옥겸, 이순탁 등으로 주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을 구성되었다. 조선사정연구회는 복잡한 실제 운동을 떠나서 현아의 조선 사정을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널리 사회에 소개하며 때로는 그 필요한 재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한다는 활동 방침에 따라 법제, 재정, 금융, 교육, 상업, 교통, 농업, 공업 등의 제 분야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강연회나 소책자의 발행을 통하여 그 성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원들의 사상적 편차가 컸기 때문에 출발부터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한 학술단체임을 거듭 강조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 2월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가 조직되자 회원들은 여기에 참여했다.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실제 지방통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획과 미음에 대해서 디귿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면사무소에서 면협의회가 열렸다. 나는 면협의회 회원으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 면직원은 면사무소를 개축한다면서 주민들의 기부금을 받겠다고 했다. 나는 반대했지만 결국 억지로 기부를 해야 했다. 올해 총독부는 부와 면마다 협의회라는 장호기구를 처음으로 설치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실시했다고 선정했다. 여기서 핵심적인 그 말은 처음으로 자문기금 이죠. 네. 여기서 부협의회가 자문기관이야. 이거는 20년대, 30년대요. 20년대. 30년대는 의결기구죠. 네. 그래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면협의회라는 것이 자문만 해줄 뿐이지 실제 결정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 있고 그다음 농업공학은 이제 이게 문화통치식이죠. 자, 농업공학으로 닥친 불황의 대책을 불황이죠, 이거 불황. 예, 못하네요. 불황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모인 전조선 부협의회 대표들은 기존의 자문기구의 의결기구를 스케치해야 한다고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결국 근본에 부협의회가 의결기구를 한다는 법령이 내렸다. 그건 1930년대 지방자치제도 개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부협의회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뭐죠? 이거는 주로 일본 애들이 많이 사는 행정구역을 말해요. 부는.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볼게요. 자, 기획 조치와 함께 일제는 면협의회 감독하기 경무총감을 설치했다?
아니죠. 경무총감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조선 치안하는 그 부서인데 이미 1910년대 일제가 우리가 통치할 때부터 실시했던 거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기획조치를 위해서 일제는 10호 단위 예국반을 조직하여 지방통제를 강화했다. 자, 예국반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얘기를 했죠. 1938년에 국민정신 총동원연맹을 구성하고 거기에 직장연맹하고 지방연맹을 구성하고 그 지방연맹 하부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예국반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예국반의 역할, 지금 반사를 기원하는 그 역할을 외워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맞지가 않고 시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기획과 니은. 기획은 이제 1920년, 니은은 30년 집지 사이에 그 국내 자치운동에 대한 신간회가 결성했다. 자, 신간회는 몇 년에 구성이 됐죠? 1927년. 네, 맞죠? 이건요. 자, 그 다음에 기획의 조치는 삼연운동을 계기로 문화통치가 시행에 따라 니은의 조치로 바뀌었다. 자, 기획의 조치는 삼연운동, 기획의 조치 이전에 이미 삼연운동이 일어났고, 삼연운동 계기로 해가지고 기획의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좀 시기로 안 맞죠? 예, 일단. 그래서 디귿은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시행됐다. 아니죠. 부여비에나 뭐 20년에 30년에 보통선거는 성인 남자만 기준으로 볼 때, 뭐냐면 아니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지방 선거할 때, 선거위원회에서 이제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거를 종료하는 광고를 냈거든요. 거기에 보면 1920년대, 30년대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부위원회와 협의회, 면의협의회 이런 것들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좀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한국인들이 선거권 갖기도 힘들었고 갖고 있어도 대부분 그 사람들 지주나 사업가 같은 친일파들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맞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4번. 자, 4번 보면 가와 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가는 당국의 일신동인의 뜻을 맡아서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내선인과 구분 없이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에 속교관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죠. 이건 뭘까? 내선 일치에 입각해갖고 예전에 이혼했던 학제를 일원화시켰다는 거야. 몇 차례 조선교육력? 3차. 1938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보면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의에서 개정안을 만드는데 그 개정은 처음으로 대학교육 사범교육기관을 설치했다. 처음으로 대학교육과 사범교육기관이 설치된 것은 대학교육관으로 2차 조선교육이죠. 몇 년이죠? 1922년. 예. 그 다음에 이번 교육제도 개정에 있어서 특히 유의한 것은 한국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직업과 실업가 등 이런 오늘날은 교과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다? 제3차 개정이죠. 그리고 거기에 국민학교를 나눈 말이죠. 국민학교를 하면 제3차 개정이야. 예전에 뭐라고 했죠? 신선 소학교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1941년. 이 4차 개정, 4차 조선교가 1943년. 여기서 조선교육령과 그 개정 연도 좀 정확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보면요. 보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가조치로 보통학교 수업연한이 6년에서 늘어났다.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다는데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 것은 몇 차 조선교육력? 2차 때죠. 자, 그 다음에 가조치도 이제 총독은 평균경찰제 폐지하고 보통경찰제 실시했다. 이것도 2차 관련된 1920년대 얘기고 시를 맞지가 않죠. 자, 나조치와 함께 학교와 관공서의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다. 자, 요거 왜 틀렸을까요? 한국어 사용 금지를 관공서에 넣은 건 1943년 4차 교육령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주의할 걸 볼 게 뭐냐면 이 나조치가 1922년이니까 여기 있는데 3차 조선교육령 이전부터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그 다음에 다조치는 창시개명 실시한 후에 취지였다. 이게 뭐죠? 자, 다는 뭐죠? 다 몇 년이에요? 1941년이죠. 창시개명 몇 년에 있었어요? 조선 민사년이 39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요건 답이 맞죠. 예. 그 다음에 나가다가 아니라 나가다죠. 예, 이렇게 순서로
그리고 아까 이제 한국어 사용 금지 부분을 좀 얘기하는데 원래 이제 이거는 뭐 맞진 않은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 사용 금지 부분은 학교와 강공소 부분 뒤에서인데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 금지는 40년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부분 금지 부분은 그 소학교는 언제? 소학교는 3차 조선교육령부터 이제 했어요. 물론 그 사회공학 수의 과목이라는데 수의 과목은 거의 폐지됐다 보면 돼요. 그리고 중학교는 수의 과목 나왔죠. 그게 이제 4차 조선교육령이 뭐야? 아예 폐지된 거야. 그냥 수의 과목 아시죠? 선택 과목.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본의 통치 과정들을 이제 한번 봤고 이제 독립운동 전개 부분 볼게요. 많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 정치용 시간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몰라.